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0일 찐샘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샘 김진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어저께 미국장이 쉬어서 그런지 왠지 오늘 좀 금요일 같은 기분이 잘 안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금요일이지만 오늘 밤에 잠시 후에 고용보고서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긴장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늘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움직임이 나오면 그걸 충분히 관찰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민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수익이 더 좋아지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늘 같은 패턴대로, 같은 루틴대로 그냥 주식할 때 결국은 지나고 났을 때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너무 좀 종교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주식시장이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주식을 업으로 삼고 한참 동안 해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이견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는요. 최근에 이제 장기물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잖아요. 근데 좀 걱정하는 의견들도 있고 걱정하지 않는 의견들도 있는데 장기물 금리 상승을 좀 걱정하지 않는 의견들에 대해서 좀 제가 추려본 게 있거든요. 후배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추려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수요일날 그저께 있었던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들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고서를 기다리는 날인데 이 고용보고서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오늘 밤 어떤 체크 포인트를 가지면 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일 밤 미국 증시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수요일날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기물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증시가 초반에는 좀 추격이 나오나? 라는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결국 종가상으로 보면은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고 그냥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장 시작 전만 하더라도 진짜 추가 하락 위험이 좀 증폭되는 게 아닌가 심정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기도 했지만 결국 증시 자체로만 보면 그런 것들은 또 극복되면서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그냥 아직까지 기존 정체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조정의 상황이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런 겁니다. 좀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이슈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정말 거친 수준의 종목별 조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그런 몇몇 개 것들을 제외하고 나와 보면 그렇게 크게 더 악화된 흐름도 없었습니다. 수요일날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 방송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정의 폭과 기간의 연장 가능성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 좀 열어둘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 밤에 미국 시장은 조정의 기간과 조정의 폭이 확대되고 연장되는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는 흐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 수요일날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들 3가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 이슈에 의한 증시 등락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사실상 구분 없는 종목별 등락이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거친 조정도 있었지만 결국 증시는 기존 기조 안에서 마무리를 했다. 요거 3가지 이거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금리 이슈에 의한 증시 등락이었다.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시작 전에요. 미국 시장 시작 전에 트럼프 신임 정부 아직까지 취임하지 않았으니까 신임 정부가 보편적 관세 추진을 위해서 국가 경제 비상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CNN 보도가 있었습니다. National Economic Emergency Declaration. 참 요거 발음 제가 되게 못하더라고요. 하여간 국가 경제 비상 상황을 선언할 수도 있는 거를 고려 중이다. 요런 CNN 기사가 나오면서 채권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이 한번 출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보편적 관세를 추진하게 되면, 원래 이제 트럼프의 관세는 국가별로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씩 순차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편적 관세로 한꺼번에 확 하게 되면 어찌됐든 인플레이션 위험이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장기물 금리가 추가로 상승이 전개되었고, 지수 선물 증시는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의 장중 흐름이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이 부분이 CNN 보도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CNN 보도가 나오자마자 장기금리가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일 테니까요. 그리고 증시는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되게 다행이었던 거는 이게 계속해서 이런 상승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또 안정을 찾는 모습으로 전개가 됐죠. 그러니까 장기금리 상승이 제한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장기금리가 막 등락을 보이다가 장중에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 이게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였는데요. 의사록 공개 이후에는 금리가 빠르게 하락 전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 금리의 움직임이 크게 전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무리를 했고, 이에 따라서 증시도 실질적인 충격은 없는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나스닥만 상대적 약세를 보인 하루, 그냥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모습이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일 날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에 대해서는 뭐 그냥 특별하게 기사나 이런 거 보여드리지 않고 저의 판단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확인된 부분은 최소한 금리 인상기조, 인하가 아니라 인상기조로의 전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요거는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지금 이제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쌓고 있는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지난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게 이제 고용시장의 둔화였잖아요. 근데 요거 역시 확실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둔화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오늘 이제 또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2월 FOMC에서 2025년 금리 인하 경로를 4번에서 2번으로 이제 축소시킨 거겠죠. 처음 금리 인하를 작년에 딱 할 때 이제 약간의 선언적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 우리의 고려사항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용시장이다, 뭐 고용시장의 냉각이다, 뭐 이런 선언적인 발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별로 얼마 안 지났거든요. 근데 별로 얼마 안 지났는데 요 선언적 입장을 다시 수정할 만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보고서는 나름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위험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기물 금리의 레벨, 이게 진짜 4.7 이상에서 노는 건지 놀게 될 건지, 이렇게들 이제 많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런 게 이제 전반적인 일반적인 의견이잖아요. 근데 이런 장기금리 흐름이 궁극적인 레벨 상승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증시에 주는 영향도 충격적이거나 치명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 요런 또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 그래프가 좀 까만색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그래프도 아니고, 뭐 유튜브 상에서 익히 보실 수 있는 그래프도 아니라서 낯선 그래프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장기물 입찰이랑 입찰 시 수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 노란색이 장기물 30년짜리 그래프를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30년짜리 금리고요. 이 노란색이 지금 이렇게 체크해놓은 요게 30년 장기금리고요. 그 다음에 요 하얀색이 요 입찰 수요를 나타낸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체크해놓은 것처럼 최근에 이 입찰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최근에 장기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의외로 입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요 정도 금리면은 나는 이제 장기 채권 살 거야. 그런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채권의 수요가 높아지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갈 거고,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 상승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각에서 보면은 확실히 지금 장기물에 입찰해서 입찰 수요가 많이 늘었다. 그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지금. 지난해보다 확실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장기금리의 상승이 사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거 말고 또 다른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연준이 지금 다시 이제 두 번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의외로 하반기에 다시 금리 인하폭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는 재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이 있냐면, 미국이 지금 하반기가 되면은 회사채가 대거 좀 비교적 규모가, 제가 숫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큰 규모로 만기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만기가 예정되어 있는 회사채 물량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은 금리에서 발행이 됐던 회사채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높은 금리로 롤오버 돼서 재발행된다라는 건데, 그럼 현재 나와 있는 이 장기물 금리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이 정도 수준으로 회사채가 다시 발행된다, 롤오버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시중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업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반기에 연준은 아마도 금리를 다시 한번 내릴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유동성 측면에서, 그리고 시장 자체의 기업의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기금리 상승이 사실 지금 위험해 보여도 그렇게 궁극적으로 위험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위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시에 주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다. 요런 견해가 있는 겁니다. 확실히 이제 이 금리가 여기서 놀아도 아주 궁극적으로 계속 놀 것 같진 않고, 갔다가도 그냥 일시적으로 다시 내려올 거다.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다라는 견해일 거고, 그래서 증시에 주는 영향은 충격을 준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충격 이상은 아닐 거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사실 이런 거는 이게 좀 그냥 가방끈들, 채권을 중심으로 하는 가방끈들이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들이 판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단정적인 판단보다는 사실은 모든 방향을 좀 열어놓고 실제 주식시장의 반응을 조금 더 추적할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우린 집중하면 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금리가 4.7%까지 근접하는 요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주식시장에 주고 있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인 영향이라는 걸 최근에 계속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하고 시장 해석을 하면서 파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견해도 우리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첫 번째 키워드로 말씀드린 내용이 따지고 보면 평소엔 좀 이런 얘기 자주 안 드리니까 약간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큰 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고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고용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꼭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지금 이 첫 단락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에 있었던 이 내용은요, 사실 어제인가요? 그젠가 제가 이제 지금도 여전히 현역으로 해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후배하고 시장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의견 교환을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은 더 순화시켜서 이렇게 추스려서 만든 내용이거든요. 익숙치 않은 내용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해외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점에서 이런 고민들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구분 없는 종목별 등락이었다,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한 번 더 상승하는 가운데,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금리가 4.7에 딱 임박했는데 이상하게 흐름이 정작 금리에 민감한 업종은 딱히 특별히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금리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주도주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이 펀더멘탈하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진 않다. 금리가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그 흐름은 지난 수요일에도 그대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주도주군에서 보면 브로드컴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안정 기조 내에 있는 흐름이었고요. 빅테크에서도 보면 아마 좀 우리가 그냥 쭉 그동안 그어왔던 이 안정 기조,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그 전날 말씀드리는 기준으로는 가장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도 추가 약세 강화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었고, 그나마 거슬린다고 한다면 팔란티어가 이렇게 추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정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 정도면 나이스다. 이 정도면 팔란티어 진짜 센 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통 이런 변곡점이 출현하고 가장 안 좋은 형태는 연속적으로 약세가 아주 심하게 전개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팔란티어 상승폭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건 의외로 굉장히 굉장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잃어버리고 뭐 정체를 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재상승의 기대감을 여전히 가질 수 있는 종목이 팔란티어가 되겠구나. 일단 어제까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더라고요. 수요일까지는. 물론 오늘 이제 이렇게 또 추가적인 연속 급락이 나오면 또 저의 해석은 달라지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수요일까지 팔란티어를 보면 이거는 일종의 변곡점이 형성된 이후에 추가 약세폭 자체가 굉장히 견조했던 모습으로 오히려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늘상적인 모습이고, 그러니 팔란티어가 추가 약세를 보였다는 것만으로 시장의 하락 위험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건 오히려 더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도주들, 강세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의미 있는 변화는 없는 그냥 단기 정체 구간 내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기존에도 판단을 했었는데, 수요일날 흐름도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나 금리 민감주 역시 마찬가지 흐름이었거든요. 뭐 종목별로 뭐 이렇게 보기보다 그냥 러셀 2000 지수를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정체 내의 흐름을 벗어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금리의 상승이 실제로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러셀 2000 지수, 그리고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장기금리 상승이 증시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이미 러셀 2000 지수는 요 정도 레벨까지 레벨 다운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정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러셀 2000 지수가 상승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기존의 이 안정 범위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즉 수요일 날은 금리를 가지고 증시가 막 왔다 갔다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주도주도 그리고 금리 민감주도 특별한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정체였고, 그 정체의 범위는 기존 정체 범위 안에 있는 흐름이었다. 즉 특별한 움직임이 있는 변화는 없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종목별 거친 조정. 증시는 그래도 기존 기조 유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요일 날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한 주식들을 들 수 있겠죠. 이게 대표적인 급등주였는데 급락이 있었죠.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양자 컴퓨팅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다, 뭐 요 말에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40%가 넘는 급락이 있었고, 그러니 이 전체 상승의 하루 만에 절반 정도가 날아가는 그런 약세 변동성 증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젠슨왕의 말이 뭐 사실 딱히 그렇게 대단한 말도 아니었고요, 우리들이 몰랐던 얘기도 아닌 거죠. 뭐 새로운 이슈도 아닌 겁니다. 뭐 지금 진짜 양자 컴퓨팅을 열심히 한참 공부하고 있는 학부생들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양자 컴퓨팅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 내러티브, 결국 그냥 미래 상승에 대한 어떤 스토리, 뭐 이게 이제 주가 상승의 주된 이유가 된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젠스랑이 이야기를 했건 아니건 이거와 상관없이 주로 내러티브가 주가 된 주가 상승의 주가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게 좀 심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큰 변동폭을 보이면서 등락을 보이면서 움직이는 게 어찌 보면 또 되게 일반적인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새로울 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이런 등락을 보이지 않고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 이렇다고 하면 양자 컴퓨팅이 오래 걸리는 비즈니스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걸 아니까 당연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이런 등락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양자 컴퓨팅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사람 약 올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런 내러티브로 올라가는 주식들은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미국으로 전 세계 글로벌 최소한 금융시장만큼은 전 세계 유동성이 계속해서 쏠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달러 지수가 강세여서. 그리고 미국 내의 성장주의 성격이라는 게 사실 미래 가치를 굉장히 오버프라이싱하기 딱 좋은 성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같은 경우 어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버블 장세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일요일 날 나올 주식 필살기는 저 그 버블 장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버블 장세 결코 나쁜 장세 아니고 그거 한번 좀 그 영상 봐주시면 이후에 투자를 하는데 좀 감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버블 장세에서 이런 내러티브 주식들은 흔히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 그리고 이런 내러티브 주식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급등과 급락을 오가면서 시세를 형성하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리고 또 시장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달러 지수의 강세 기조가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고 다른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이 엄청나게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 시장 전체에서 보면은 버블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지 버블이 꺼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번 또 이런 형태의 강한 급등과 급락을 오가면서 시세를 보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자 컴퓨팅을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유지하는 그런 시그널로 이제 제가 이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들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뒤에 맞는 해석, 일관성을 가진 해석이라고 한다면 이 주식들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축소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더라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급락을 했습니다만 애플로빈 같은 양자 컴퓨팅 관련한 주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급등했던 주식들은 보면 현재 지금 추가 하락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이렇게 횡보로 굉장히 안정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피라고 했다가 엄청 욕먹었던 소파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조정 형태가 급등한 것보다 더 완만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직 중장기 상승에 대한 완벽한 변곡점이 나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급등했던 주식들이 안정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런 급등했던 종목들이 안정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건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이제 확 사라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터프한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의 약세를 가지고 뭐 더 특별하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수요일날 시장 마치고 지금 또 현재 상황까지 한번 보죠. 그러면 수요일날 시장 마치고 미국 지수 선물 같은 경우가 계속 약세에서 머물고 있죠.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나스닥 지수 선물 기준으로 해서 한 마이너스 0.5%까지도 갔었으니까 결코 작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니 이게 좀 오늘 고용보수 나오고 막 어떡하지? 되게 불안불안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요. 나스닥 지수 선물의 흐름이 그런 수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지난밤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심각한 쇼크는 없었거든요. 또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장만 해도 우리 시장 은근히 해외 시장 흐름을 잘 선반영하기도 하는데 그냥 소폭 약세 수준이었지 특별한 약세 전환은 없었고 대만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스닥 지수 선물이 약세지만 이게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무조건 오늘 미국 증시가 나쁠 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수요일까지의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앞서 쭉 정리를 했던 대로 결국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고 흐름의 변화들은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 최종적인 해석은 기존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흐름이잖아요. 기존 해석 범위 내의 증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의 위험 징후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불안 심리가 조금 가중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해석 자체는 냉정해야겠죠. 그리고 냉정하다고 하면 그냥 기존의 단기 조정 범위 내의 시장의 흐름이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밤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당연히 이제 고용보고서 데이겠죠. 그래서 고용보고서의 날이다 라고 제가 이름까지 지어봤는데 시장의 위험 요소가 그나마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장기물 상승이라고 하면 결국은 고용보고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이 고용보고서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뭘 주목해 볼까? 결국 고용보고서가 어떤 수준으로 나왔을 때 그때 장기금리가 단기에 상승이 더 강화되느냐 아니면 상승이 멈추어지느냐 이제 이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증시의 충격 수준으로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가 큰 폭으로 뛰는데 그때 나스닥 지수 선물, S&P 500 지수 선물의 충격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전개될 때 종가까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거를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시적으로 충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고용보고서가 너무 좋게 나오면 일시적으로 꽉 하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유를 가지고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이제 금리에 대해서 쭉 다른 견해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견해들도 있고 실제로 시장의 흐름을 보면 금리가 올라서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고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지금 몇 날 며칠째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충격적인 영향이 증시에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긴 호흡에서 오늘 밤 미국의 종가까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섣부르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위로 튈 때 미국의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금리 민감주 아마 우리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수준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도 써놨지만 큰 충격이 있어야 비로소 변화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그러면 고용보고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돼? 라고 하면 그냥 팩트셋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의 컨센서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거잖아요. non-farm payroll이라고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지 않습니까? 근데 팩트셋 기준에서 현재 이번 달이 15만 3천 건입니다. 일각에서 16만 건으로 예상하는 쪽도 있고요. 팩트셋 기준으로 15만 3천 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달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보면은 22만 7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어떤 수준이야 라고 하면은 팩트셋 기준으로 해서 4.2%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이다. 그냥 요 정도 알고 오늘 밤 고용보고서 나오고 고용보고서의 지표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랬을 때 이제 나스닥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좀 찬찬히 계속해서 보자. 이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망 전략 말씀드릴게요. 심정적으로는 뭐 불안하고 좀 뭐 이러고 막 이런 부분이 있지만, 계속 뭐 저랑 호흡 많이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대응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까지의 흐름을 보면 실제로 앞서 우리가 확인을 다 했듯이 추가적인 대응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오늘 고용보고서 이후에 시장이 변했을 때 큰 충격이 있어야 비로소 대응 포인트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응 포인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는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미리 뭐 주식 비중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그게 언제 어떨 때는 했는데 맞을 수가 있죠. 그쵸? 맞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저번에 맞았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계속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항상 또 예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난번에 맞았던 것 이상의 철퇴를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생각이 드는 건 잠시 뒤로 하고 우리의 원칙을 더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식 비중 60에서 65에서 70%로, 또 어제 그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쪽을 축소하면서 다시 낮춘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포트폴리오의 컨셉은 US 주도주, 핵심 주도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게 한 60에서 65, 미국 경기 민감주, 아마 주로 은행이 될 겁니다. 은행을 중심으로 5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존의 포트폴리오 전략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오늘 시장 보겠다.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이번 주는 첫 주라서 오히려 또 2025년 첫 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야심차게 시작을 하셨을 텐데 고생 진짜 많이 하셨고요. 또 고생한 만큼 오늘 밤 잘 보내시고 주말은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말에는 제가 주말에 잘 못 쉬어요. 여러 가지 또 다른 걸 준비해야 돼서. 하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또 책을 쓰는 시간도 가지고 이러면서 그래도 평일보다는 저도 편한 시간 가져보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하루를 엄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샘 김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